창업기업 인적자원관리 특강 2부를 진행하게 된 변희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부에서 배울 학습 목표는요,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인적자원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문화의 이해입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인적자원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2부에서는 지금 우리 창업기업이 형성되는 조직 문화에 따라서 이 경영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킨의 조직 문화 모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연성과 안정성, 그러니까 신축성과 통제성 또는 내부 지향적이냐 외부 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를 혁신 지향, 관계 지향, 위계 지향, 가업 지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창업 초기에는 혁신 지향적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하는 일들이 모두 어때요?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혁신지향적 문화가 많이 구축됩니다. 야근도 많이 하실 거고 또 함께 구성원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가족 못지않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이 기업이 안정화되고 성공을 하면요, 관계지향적 문화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고민한 이 창업 1세대 직원들이 어때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1세대 창업 멤버들에 의해서 신규 인력들이 충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계지향적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창업 공신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멤버들, 그리고 이 위계지향적 문화가 지속되면요, 흔히 말하는 신진 4대부 세력들이 나옵니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 중에 또 똑똑한 직원들이 있죠. 그리고 기여를 하는 친구들이 나오면서 가업지향적 문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생기죠. 왜? 창업 공신들이 아무래도 기득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제2의 창업을 한 신진 세력들이 어때요?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농공 형상을 해달라는 문화가 형성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업지향적 문화가 형성되면서 다시 또 혁신지향, 관계지향, 위계지향, 가업지향, 이렇게 4개의 문화가 원을 그리면서, 연결고리를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의 회사도 이 4개의 문화 중에 하나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시점마다 우리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해야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지향적 문화에서는요, 당연히 하는 일들이 모두 새로운 일들이다 보니까 이노베이터나 브로커 역할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새로운 신규 사업 아이템을 따오기도 하시고요. 직접 영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혁신을 추구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혁신적 문화가 공동체 문화, 관계지향적 문화로 바뀌면요, 이때부터는 이 경영자의 역할들이 멘토나 퍼실테이터 역할로 바뀝니다. 조언을 해주고,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로 바뀌죠. 그리고 조직이 좀 더 커지면요, 위계가 잡히기 때문에 이 리더분들이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하고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지향적 문화로 바뀌면서 다시 또 디렉터 역할이나 어떤 더 기획자 역할, 프로듀싱 역할들을 좀 하는 걸로 바뀌죠. 요 사이클이 좀 돌아간다. 이 8가지 리더의 역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킨의 조직 문화 모형에는 4가지 모형이 있는데, 공동체 문화는요, 아무래도 지배 특성이 끈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것을 좀 추구합니다. 그리고 혁신 문화는요, 진취적이고 모험적
문화를 추구하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회사가 이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계형 문화, 좀 공식적이고 관료적이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러고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싶어 하죠. 아마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은 규모가 커지면은 이런 위계형 문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 문화는요. 말 그대로 성과지향, 업적지향입니다. 일 잘하고 성과 많이 내고 능력 있는 사람 대우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대우하지 말자 하는 문화이죠. 지배구조죠.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어때요? 인간미가 없다 뭐 그러니까 혁신 다시 좀 바꾸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번이 혁신 문화, 공동체 문화, 위계형 문화, 성과형 문화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 문화에 따라서 경영자인 여러분의 인적 자원 관리 역할은 달라지는 거죠. 공동체 문화는 후원자와 촉진자, 혁신 문화는 혁신가와 브로커 역할, 위계 문화는 조종자와 감독자 역할, 성과 문화는 지시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조직 응집 요소는요. 공동체 문화에서는 당연히 팀워크 그리고 조직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이 조직의 응집 요소죠. 혁신 문화는 혁신과 개발, 위계 문화는 절차와 규정, 성과 문화는 목표 달성과 시장 공략이겠죠. 마켓샤를 좀 넓혀가고 목표를 달성하고 회사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응집 요소가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연말 보너스가 달라질 거니까요. 그죠? 자, 조직 분위기는 어떨까? 공동체 문화는요, 서로 좀 참여하고 상호 신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혁신 문화는 역동성과 시행착오를 즐깁니다. 리스크를 겁내하지 않는 문화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위계형 문화는요, 안정성과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조직이 운영이 되고 분위기가 그렇죠. 죄송하지만 관료 조직, 공무원 조직이 조금 이런 특성이 있다. 성과 문화는요, 경쟁적, 대립적, 지나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조직을 보면 대기업들, 영업 조직들 보면 어때요? 이런 또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문화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니까 땡땡땡 문화 같은데 이런 문화 속에서 성공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 문화는 팀워크와 배려 중심으로 조직 관리를 하시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혁신 문화는요. 당연히 상품력이죠. 신제품 보유와 개발의 선도성이 성공 요인이겠죠. 위계형 문화는 효율성과 원가 절감, 성과 문화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우위일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사장님들의 회사는 혁신 문화 정도? 조금 회사가 좀 커져서 직원 수가 20, 30명 정도 되면 공동체 문화 정도? 좀 자리 좀 잡았다면 또는 조직이 좀 많이 급성장을 했다면 위계형 문화나 성과형 문화일 수도 있을 거예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시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다들 이해되실 건데 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정령성이나 의외성, 우연성 때문에 사실은 이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기업, 땡땡 대기업, 땡땡 대기업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조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공유된 정신적 가치이다. 그러면은 건강한 조직 문화는 어떤 조직 문화인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큰 성과를 내는 조직이죠. 제가 왜 인적 자원 관리에 이 내용을 터치하느냐? 2030 세대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이 만약에 2030 세대들을 채용한다면 가능하면 회사 분위기를 즐거운 일터, 재밌는 일터, 그리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구성원 간에 갈등이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든 것이 인적 자원 관리에 가장 시급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큰 성과는 내야겠죠. 다음 건강한 조직 문화의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그래,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많이 또 게임을 하고 뭐가 있을까요? 치킨데이, 뭐 회식을 자주 하거나 점심시간에 회식을 해주고 사다리 타기를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통해서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우연하게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사장님의 지시나 창업자의 지시로 그런 제도들이 신설된다면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경영의 구글인 우리 피터 드래커는 문화는 아침 식사로 전략을 먹는다. 전략은 조직 문화의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전략 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 경영 전략. 근데 문화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형성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영자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적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이런 오해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하나의 요식행위나 이벤트로 인식한다든지 말로만 조직 문화를 좀 실행하고 있다든지 또는 조직 문화를 기업의 전략 뒤에 놓고 있다든지 이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초기에 밑작업을 좀 하시는 것이 나중에 급성장하는 데만 치중하다가 좋지 못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불식시키고 개선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하실 건데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지켜야 한다는 당위의 언어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기본이기도 하죠. 요즘 뭐 야근이 많지? 힘들지? 힘내자. 또는 어때요? 이런 위로의 언어나 격려의 언어. 야, 오늘 나 좀 시간 있는데 뭐 좀 도와줄까? 이런 도움의 언어. 이런 행위들을 자주 하시고 직원 상호 간에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 좀 오늘 여유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자발적으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아주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시발점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이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 50명, 100명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건강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산성이 높은 잘 나가는 조직의 공통 요소를 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타심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어때요? 대화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세심히 감지하는 사회적 감수성입니다. 아, 힘들어 보이네? 조금 뭐 짜증난이 있는가? 에너지가 없어 보이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리액션,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격려를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도움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죠. 이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본질은 결국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부터 해서 구성원들의 사소한 의사결정과 소박한 행동에 의해서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명문장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또는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타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늘 졌다. 그러나 이타적인 집단은 이기적인 집단에게 늘 이겼다. 에드워드 윌슨이 한 얘기입니다. 참 명언이지 않습니까?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집단은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을 늘 이겨왔다는 거죠. 이기적인 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외롭고 다 남인 것 같고 출근할 맛도 안 나고 나 힘들 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혹시나 일 시킬까 싶어서 고개 팩 돌리고 있고 그리고 어때요? 땡 하면은 뭐 앞도 안 보고 퇴근하고 자기 바쁠 때는 또 자기 혼자 생고생을 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체감되는 노동 강도는 세게 느껴지죠. 근데 이타적인 집단은 어떨까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부담 없이 하고요. 도움을 줄 때도 부담 없이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상호 체크하면서 어때요? 위로와 격려와 도움의 언어들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집단들은 상호 팀 빌딩, 팀이 만들어지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팀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항상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창업 초기에 여러분들 이런 문화들을 좀 잘 잡아가셔야 된다. 이게 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시스템을 바꾸거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조절하거나 하는 솔루션을 도입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 개개인들이. 그래서 첫 단계, 채용이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번째, 들어온 이 인적 자원들을 잘 육성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 문화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이 원하는 조직 문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는 사장님의 핵심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디벨롭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간에. 그러려면 결국 직원들이 좀 성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바쁘게 닥달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가끔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스스로 좀 몰입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존재로 일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때요? 좀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성찰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좀 부여해 주시면 좋다. 저도 이런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성찰을 해보시면 완벽하세요? 퍼펙트 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아,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좀 겸양, 겸손해지고 결국 반성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전치 못한 나와 함께 일해주는 직원들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다 보면 어때요? 내가 완벽하지 않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동료들을 잘 만나서 재밌게 서로 도와주면서 잘 지내니까 상호 격 없이 이야기하고 수용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문화,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상호간에 조금 불편한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일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장님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실 적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드백할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좋은 사람이 되시면은 결국 좋은 인적 자원들이 좀 찾아오더라.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사람이 찾아오더라.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항상 좀 돌아보면서 성찰하시면서 인적 자원을 좀 관리하시면은 아마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지 않을까. 그 와중에 어떤 조직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인적 자원 관리 방법론입니다. 경영자의 5대 관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조직 구성원들이 공헌에 집중하게, 또 의사결정, 그리고 우선순위, 또 시간관리, 강점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을 우리 조직에 공헌하게, 기여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가 내리면 우리 직원들이 좀 즐겁게 몰입할 수 있을까? 어떤 일부터 하면은 내가 또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하면은 또 구성원들의 강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우리 회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요 5가지 영역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반복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반복적으로 뭘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피터 드레커라는 분이 한 이야기죠. 야채를 안 먹는 아이에게 야채를 먹이는 좋은 방법은 야채를 잘 먹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가까이 물든다 그러죠. 그래서 좀 우수한 직원과 새로 들어온 직원을 어때요? 붙여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 강점 코칭을 좀 공부하시기 바라요. 성과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누구의? 구성원들의. 기업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강점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골라 쓰는 거다 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죠? 잘 안 바뀝니다. 골라 쓰는 거다. 그러면 사장님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탐탁치 않은 직원을 어떻게 될까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골라 쓰라는 얘기는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골라 쓰는 거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골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강점만 골라 쓰는 거예요.
이 친구는 디렉팅을 잘하면 디렉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요. 성실한 친구는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고요. 말 잘하는 친구는 말할 기회를 많이 주시면 됩니다.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어때요? 힘이 좋은 친구는 힘쓰는 일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하면 되고요. 골라 쓴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골라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골라 쓰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점 코칭이라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심도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창업 기업 인적자원관리 특강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창업자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의 행복한 성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